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태원 정형외과의 정형외과 전문의 이재욱입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신경성형술 그다음에 풍성 확장술에 대해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찾아보실 시청자분들께서는 아마 병원에서 신경성형술 그다음에 풍성 확장술 시술을 아마 권유받고 아마 이 영상을 보실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 내용은 이런 시술을 권유받았을 때 환자분들께서 '내가 직접 이거를 해야 될까? 아니면 안 해야 될까?' 아마 그게 가장 큰 고민이실 것 같은데요. 고거를 인제 결정할 수 있게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강의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신경성형술이란 용어가 사실은 쪼끔 인제 번역하는 과정에서 쪼끔 잘못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형술, 이 성형이란 말이 들어가다 보니까 환자분 입장에서는 '이걸 뭐 신경 모양을 바꾸는 건가?' 이렇게 쉽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모양을 바꾸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이 신경성형술과 내풍선 확장술의 핵심은 신경을 박리하고 그다음에 신경 주변에 있는 염증을 고압으로 씻어내는 게 바로 이 시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이해하시면은 이 시술이 어떤 것을 하는지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신경 박리술이라는 것은 신경 주변에 들러붙어 있는 유착, 제가 유착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 이 유착을 떼주는 시술이고, 그다음에 고압 세척이라는 것은 주사약을 다량 이용해서 신경 주변의 염증을 깨끗이 씻어내는 그런 시술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뭐 디스크라든지 그다음에 협착증 치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유착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조금 중요합니다. 사실은 의사들한테는 사실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디스크가 터지거나 아니면은 오래된 협착증이 있으면은 이 신경 주변의 염증이 결국 만성화가 되면은 결국 신경 주변에 끈적끈적한 유착이 생기게 됩니다. 쉽게 유착을 쉽게 설명드리면은, 자, 끈적끈적한 딱풀 자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테이프를 온에 붙였다가 떼면 그 자리에 테이프의 일부가 남아 있게 되고 손으로 대보면 끈적끈적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유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뭐 디스크라든지 협착증이 있는 경우는 이 신경 주변에 유착이 생기면서 마치 신경 주변에 테이프가 붙어 있는 것처럼 주변 조직과 들러붙어서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신경이 자극이 되고 결국 이게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스크라든지 협착에서 있는 유착 자체가 통증의 원인이 됩니다.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 유착이 있게 되면은 신경 주사가 약이 들어갈 때 약이 잘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신경 차단술이라든지 오늘 그 말씀드릴 뭐 신경 성형술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유착이 있으면은 신경 주변이 염증으로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약이 들어갈 때 유착이 없으면 약이 잘 들어가는데 유착이 있으면은 약이 잘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치료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사약을 할 때 아무리 좋은 약을 쓰더라도 이 유착이 있는 부분은 약이 잘 전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 있는 부분에 약이 전달되지 못하고 그냥 씻겨서 내려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경 차단술을 굉장히 잘했는데 의사 입장에서는 신경 차단술이 너무 잘 된 것 같은데 이제 환자분한테 증상을 여쭤보면은 증상은 그렇게 좋아진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신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그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제 그 신경 차단술을 할 때 그림처럼 바늘로 요렇게 찔러서 요 새까맣게 보이는 거는 조영제입니다. 쉽게 말해서 물감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저희가 엑스레이를 보면서 주사 치료를 하게 되는데 흔히 인제 시암이라고 하는데요. 이 시암을 이용해서 주사 치료할 때 이 신경이 시암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엑스레이상에서 보이는 해부학적 구조물을 대략적으로 이해를 해서 주사 바늘이 신경 근처에 들어가서 이 물감, 조영제를 이용해서 신경 위치를 찾게 되는데요. 왼쪽 그림 보면 너무나 신경 차단술이 굉장히 잘 됐습니다. 약을 따라서 이 신경을 따라서 약이 쫙 퍼지고 이렇게 잘 되면 대부분 경우 환자분들은 증상이 많이 좋아져야 됩니다. 적어도 절반 이상은 증상 좋아져야 되는데 가끔 이런 환자분들이 이렇게 신경 차단술이 잘 되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좋아지지 않았다. 아니면 좋아졌는데 며칠 있다가 다시 또 원래대로 돌아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유착이 있어서 이 부분에 약이 잘 전달이 되지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은 이 신경 주변에 이렇게 끈적끈적한 이런 유착이 있으면은 저희가 이런 약을 아무리 잘 뿌려도
이 약이 신경 속으로 스며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씻겨서 내려가 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좀 없거나 그다음에 금방 증상이 재발한 경우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경 차수를 엑스레이 보고 그다음 조영제도 너무 잘 퍼지고 잘 됐는데 환자분은 "그렇게 효과가 좋지는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사 치료를 잘 했지만은 이렇게 유착이 있게 되면은 통로가 막히면서 약물이 잘 퍼지지 못하고 그냥 씻겨서 흘러가 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런 경우는 이제 주사 치료를 해도 효과가 며칠 없거나 아니면 또 금방 재발하거나, 그래서 환자분들께서는 "주사 맞아도 잠깐만 괜찮아요."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음. 그래서 이 유착을 해결하는 게 인제 치료가 잘 되지 않는 경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대부분 환자분들은 그냥 신경 차단술만 해도 대부분 다 해결되는데, 가끔 해결되지 잘 않는 경우, 그런 경우는 결국 이 유착을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사 치료했는데 반응이 없는 경우는 주사약이 약해서 효과가 없는 게 아니고, 이 결국 유착이 어디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있는 부분의 유착 때문에 결국 약이 그쪽에 전달이 못하기 때문에 이 유착을 제거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에서 필요한 게 바로 이제 오늘 말씀드린 신경 성형술과 이제 풍선 확장술이 이런 경우에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경 성형술과 풍선 확장술을 이용해서 유착이 있는 부분을 풀어주고, 유착을 풀어준다는 게 바로 신경 박리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착을 풀어주게 되면은 그 공간에 이제 공간이 생기게, 막힌 공간이 열리게 되고, 그래서 막힌 공간이 열리게 되면은 이전에 그냥 신경 차단술을 했을 때 약이 들어가지 못하던 부분에 드디어 약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경 성형술과 이제 풍선 확장술이 그냥 일반 주사 치료, 신경 차단술보다 효과가 더 좋은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경 성형술을 할 때 이런 카테터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 그림, 여러 회사의 카테터가 있는데 카테터는 이렇게 긴 빨대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주 가는 빨대 모양으로 생겼고, 이 빨대가 꼬리뼈로 해서 결국 문제 있는 병소까지 접근해서 그 문제 있는 곳에 들어가서 카테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유착을 제거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풍선이 달려 있는 경우는 풍선을 이용해서 유착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유착을 제거하는 게 제가 신경 박리술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렇게 유착을 충분히 박리한 다음에, 신경을 박리한 다음에 그다음에 다량의 물을 이용해서 염증을 씻어내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치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오면 이런 카테터를 이용합니다. 요런 카테터가 요렇게 방향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빨대 같은 카테터가 꼬리뼈 들어가서 문제 있는 부위에 접근해서 저희가 왼쪽으로 보낼 수도 있고 오른쪽 보낼 수도 있고 방향을 조절해서 우리가 원하는 위치까지, 그 문제가 있는 위치는 이제 MRI를 촬영해서 MRI상에서 보이는 그 문제 있는 위치까지 이동해서 저희가 시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신경 성형술의 역할, 바로 고압 세척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고압 세척술은 쉽게 말하면은 그냥 물로 대청소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은 바닥에 아주 지저분하게 뭐 낙엽이라든지 그런 쓰레기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뭐 그 빗자루를 이용해서 청소하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고압의 물을 이용해서 물을 쫙 뿌려 버립니다. 그러면은 바닥에 있던 지저분한 낙엽이라든지 쓰레기들이 다 깨끗이 씻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 과정이 바로 저희가 신경 성형술이라든지 이제 풍선 확장술을 할 때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압을 이용해서, 그다음에 다량의 물을 이용해서 신경 주변의 염증 물질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신경 주변에 있는 부어 있는 것도 가라앉히고, 이렇게 되면은 약물이 더 잘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다량의 물로 청소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카테터가 인제 문제 있는 부위까지 가서 그 문제 있는 부위에다가 일단 유착을 좀 제거하고, 그다음에 고압으로 다량의 물을 이용해서 이렇게 씻어낸다. 그렇게 되면은 증상이 이제 주사 치료에 반응이 없던 환자분들이 이 반응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인제 신경 차술보다는 신경 성형술과 풍선 확장술이 효과가 더 좋은 이유가 바로 이 두 가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쓰는 그 주사약은 성분을 보면 이제 생리식염수, 생리식염수를 40cc, 보통 이 20cc를 두 군데 나눠서 하나는 이제 고압으로 씻어내는 용도로 쓰고 하나는 이제 약을 뿌린 용도로 쓰는데, 그런 이제 생리식염수를 쓰고요. 그다음에 히알루로니다제라는 약제를 쓰게 되고, 그다음에 리도카인, 그다음에 스테로이드, 요런 약을 섞어서 저희가 주사약을 만들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 약 중에 저희가 히알루로니다제라는 약을 이제 거의 항상 쓰게 되는데요. 이 약은 유착을 녹이는 약물입니다. 그래서 유착이란 거는 이 끈적끈적한 유착을 제거하는 게 중요한 건데 이 유착을 약물 이용해서 녹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뭐 세면대라든지 아니면 싱크대가 가끔 막혀서 물이 잘 내려가지 않을 때 저희가 그 싱크대라든지 세면대에 이제 오물 분해제를 부어서 오물 분해제라는 그런 용액을 이용해서 막혀 있는 걸 좀 뚫을 수 있습니다. 그런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히알루로니다제라는 약은 신경 성형수술 할 때만 쓴 게 아니고 실제로 저희가 신경 찬수술 할 때도 이 약을 많이 섞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 찬수술과 신경 성형수술에서 좀 필수적인 그런 약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신경 성형술이고요. 그다음에 풍선 확장술은 사실은 신경 성형술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런데 카테터가 조금 다릅니다. 카테터 끝에 이렇게 풍선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을 자세히 보면은 이제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고 여기도 마치면 카테터 끝이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오는데 요 끝에 풍선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풍선을 이용해서 저게 카테터가 지나갈 때 유착을 제거할 수도 있지만은 좀 더 효율적으로 풍선을 이용해서 저희가 시술할 때 생리식염수를 이용해서 이 풍선을 부풀릴 수 있습니다. 풍선을 부풀려서 문제 있는 부분을 조금 더 박리시키고 벌려주고 요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풍선 확장술이 그냥 신경 성형술보다는 조금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를 저희가 이제 풍선 확장술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풍선 확장술의 장점은 카테터 끝에 풍선이 달려 있기 때문에 이 풍선을 직접 부풀려서 좁아져 있는 척추관을 물리적으로 밀어내고 넓힐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풍선이 없는 것보다는 좀 더 강력하게 유착을 박리하고 공간을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풍선을 이용해서 공간을 벌려놓으면은 그 벌려놓은 공간으로 약물이 그 공간에 충분히 고여있기 때문에 고여있음으로써 나중에 다시 달라붙는 그런 유착이 되는 속도를 늦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풍선 확장술의 일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름에서 오는 그런 이제 오해가 있는데요. 많은 환자분들께서 아마 잘못 이해하고 계신 건데 요렇게 조금 잘못 간구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풍선 확장술이니까 마치 풍선을 이용해서 좁아진 공간을 넓히고 그다음에 우리가 협착증이라고 하면은 신경이 지나는 통로가 좁아졌으니까 그러면 이 풍선을 이용해서 요 공간을 넓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풍선 확장술은 풍선을 이용해서 공간을 넓히긴 하지만은 그 풍선을 거기에 두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술할 때 그냥 공간을 넓히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확장을 시키는 거지 그 확장이 영구적으로 벌려지는 건 아니고 그다음에 협착증 같은 경우는 대부분 뭐 뼈라든지 아니면 두꺼워진 인대가 아주 좁아져서 신경을 누르는 경우가 많고요. 이 풍선을 이용해서 좁아진 공간을 넓힐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에서 오는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좁아진 척추관을 넓힐 수 있는 거 그것은 수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런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경 성형술과 이제 풍선 확장술 언제 할 수 있을까? 자, 심한 디스크 탈출증. 디스크 탈출증이 있는 경우는 대부분 그냥 신경 찬술로 거의 대부분 환자분은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100명의 환자가 있으면은 99명은 거의 대부분 신경 찬술로 해결되고 아주 심한 경우에서 신경 찬술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 수술하기는 좀 아깝고 그런 경우는 이런 시술을 한번 적용해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척추관 협착증, 뭐 중심성 협착증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추간공 협착증에서도 이런 시술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전에 내가 수술을 했다. 이전에 수술했는데 다시 MRI 찍어 보니까 아직 수술할 정도는 아니다. 뭐 이런 경우에도 도움될 수 있고 그다음에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신경 찬술을 했는데 신경 찬술 효과가 많이 떨어지고 얼마 못 간다. 그런 경우에는 이런 시술이 좋은 저극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과정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면은 저희가 이 시술하는 거는 국소 마취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꼬리뼈로 이제 꼬리뼈에 국소 마취를 하고 국소 마취를 통해서 카테터를 집어넣고 피부 절개는 하지 않습니다. 시술한 시간은 대략 10분에서 20분 정도 되고 입원은 꼭 필요하진 않습니다. 보통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오전에 이제 시술을 하고 그다음에 오후에 이제 귀가하시는 걸로 하고 있고 하지만 전날 밤에 좀 금식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수술이 아니고 시술이기 때문에 바로 일상 복귀가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술할 때 이렇게 엎드려서
꼬리뼈 쪽을 요렇게 노출시키고 꼬리뼈에서 저희가 곡소 마취를 하고 카테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요 영상은 이제 유튜브에서 가져온 겁니다. 자, 이렇게 꼬리뼈에 이제 곡소 마취를 하고요. 이 꼬리뼈 보면은 누구나 꼬리뼈에 큰 구멍이 있습니다. 이 구멍을 통해서 저희가 곡소 마취를 하고 이 구멍을 통해서 자, 요런 긴 빨대 같은 카테터가 요렇게 이제 꼬리뼈로 요렇게 들어가서 쭉 타고 올라갑니다. 병변 밑까지. 그래서 저희가 요거를 요렇게 방향을 조절해서 원하는 위치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스타일렛이라고 하는 건데요. 큰 구멍으로 스타일렛을 집어넣고 그다음에 카테터를 접근시키고 자, 그림처럼 요렇게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4번, 5번 쪽에 디스크가 있었고요. 주사에 대한 반응이 좀 많이 떨어서 결국 시술을 했고 그래서 카테터가 요렇게 쭉 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문제 있는 부분에 저희가 MRI를 확인했고 MR상에서 문제 있었던 그 부분에다가 카테터 팁을 위치시키고 그다음에 요거 새까맣게 보이는 거는 조영제입니다. 조영제가 물감인데요. 이렇게 조영제가 밖으로 이렇게 잘 빠져나가면은 요 부분에 좁아져 있던 그런 유착이 잘 해결이 됐다. 유착이 잘 해결되면은 이렇게 조영제가 잘 퍼집니다. 그렇게 돼서 시술이 잘 끝났다는 걸 알 수 있고 이렇게 시술이 잘 되고 나면은 신경 차단술로 반응이 없던 환자분들이 증상이 많이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이제 환자분들 보시는 시청자분을 조금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저 유튜브에서 가져온 영상인데요. 요 영상을 보시면은 어떻게 시술한지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자, 먼저 신경 성형술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적용할 수 있는 거는 협착증, 그다음에 디스크, 수술 후 증후군에서 저희가 적용할 수 있고요. 이렇게 그림처럼 꼬리뼈에 이렇게 마취를 하게 됩니다. 꼬리뼈에 마취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꼬리뼈에 구멍을 통해서 요렇게 스타일렛을 넣고 그다음에 카테터를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척추관에 따라서 쭉 이동하고 MRI상에서 문제있던 부분을 확인하고 요 문제있던 부분까지 접근해서 거기에서 신경 박리술을 하고 그다음에 다량의 물로 이 부분을 이제 씻어냅니다. 깨끗하게 대청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요 신경 주변의 염증이 씻겨 나게 되고 이 부어있던 신경도 가라앉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신경 성형술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풍선 확장술입니다. 풍선 확장술은 끝에 이렇게 풍선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풍선이 달려 있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당연히 이제 꼬리뼈로 똑같이 곡소 마취를 하고 꼬리뼈로 카테터를 집어넣고 나머지 과정은 이제 신경 성형술과 모두 동일한데 카테터 팁에 풍선이 있기 때문에 그 풍선을 부풀려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박리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풍선을 부풀려서 공간을 좀 더 넓히고 그다음에 신경 주변에 있는 유착을 풍선을 이용해서 좀 더 박리술이 좀 더 용이하다. 그렇게 박리술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다량의 물로 문제있던 부분을 깨끗이 씻어내고 청소하고 그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하는 시간이 뭐 대충 10분에서 그다음에 대부분 10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곡소 마취로 끝나고 그다음에 환자분과 가끔 이제 대화하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경 성형술을 그러면 추천하는 경우 언제 추천할 수 있냐? 자,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이전에 신경 차단술을 여러 번 했는데 효과가 짧거나 미약한 경우 이게 꼭 충족이 돼야 되고요. 신경 차단술도 안 했는데 바로 뭐 신경 성형술을 하라, 풍선 확장술을 하라 그거는 저는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충분하게 주사 치료를 먼저 해보고 그다음에 주사 치료도 굉장히 좀 잘해야 됩니다. 주사가 엉뚱한 데 들어가면 안 되고 문제 있는 부분에 주사 치료를 여러 번 해봤는데 정말로 잘 됐는데도 불구하고 환자분의 증상이 오래가지 못하거나 금방 재발하는 경우에만 신경 천술과 풍선 확장술을 저는 추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경 차단술을 잘 했는데 정말 내가 잘 된 것 같는데 환자분의 반응이 그렇게 예상했던 만큼 좋지 않다. 이런 경우는 결국 약이 약해서가 아니라 약이 유착 때문에 잘 전달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신경 차단술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카테터를 이용해서 꼬리뼈를 통해서 주사가 접근하지 못하는 위에 주사약이 접근하지 못하는 위치까지 카테터를 이동시키고 그다음에 시술을 통해서 그 염증을 제거하고 유착을 박리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아직 수술할 정도로 심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 두 가지가 꼭 충족이 돼야 됩니다. 주사 치료를 충분히 했는데 주사로 해결되면은 굳이 할 필요가 없고요. 주사를 충분히 여러 번 했는데도 효과가 많이 떨어진다. 그런 경우와 그다음에 플러스
아직 환자분이 MRI든지 환자분의 증상을 봤을 때 아직 수술할 정도로 심하지 않다.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지 저희가 신경성형술과 풍성합장술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네, 수술할 정도로 심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환자가 만약에 마비가 있다든지 그다음에 근력 저하가 있다든지 그다음에 MRI 봤는데 너무 협착증이 너무 심하다. 이런 경우에는 신경성형술의 효과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술을 권유드리고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은 아마 이 영상 보신 분께서 아마 가장 고민하는 것이 이걸 겁니다. 아마 내가 의사로부터 신경성형술이라든지 이제 풍성합장술을 추천받았는데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계실 건데 쉽게 신경차순술로는 차순술을 했는데 해결이 안 되고 아직 수술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르고 수술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경우에 신경성형술과 풍성합장술을 하면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계점도 꼭 알아야 될 텐데요. 저희가 하는 요 시술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튀어나온 디스크를 물리적으로 잘라내거나 그다음에 좁아지는 척추관을 넓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디스크를 잘라내고 그다음에 좁아지는 협착증을 넓히는 경우는 이건 수술입니다. 이거는 수술 영역이 해당한 거기 때문에 시술로는 이거는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협착증은 수술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협착증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효과가 좀 제한적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시술 후에 증상이 다시 재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 말씀드릴 게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환자분마다 치료의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어떤 분은 뭐 디스크가 문제 있고 또 어떤 분은 협착증이 문제 있는데 또 같은 디스크라도 사람마다 정도가 다릅니다. 또 같은 협착증이라도 뭐 중심성 협착증이냐 아니면 추간근 협착증이냐에 따라서 또 증상이 다를 수 있고 또 같은 추간근 협착증이라도 좁아져 있는 정도에 따라서 단계에 따라서 또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분의 나이도 굉장히 중요한 인자입니다. 그래서 시술하기 전에 이런 한계점도 환자분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시술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시술의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술 후에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술하는 과정에서 신경 주변에 붙어 있는 그런 유착 자국을 억지로 떼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주변의 신경 주변이 좀 빨갛게 부어 있고 예민하기 때문에 시술 직후에 무리하게 움직이거나 그다음에 너무 무리한 운동하게 되면은 그 자리에 다시 진물이 나면서 다시 유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유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 일주일 정도는 조금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상생활은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조금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가 신경성형술과 풍성합장술 할 때 의사의 역할은 카테터를 이용해서 문제가 있는 병소까지 접근시키고 아주 정밀하고 깨끗하게 박리하고 그다음에 청소하고 여기까지가 사실은 의사의 역할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환자분께서는 이제 깨끗해진 신경이 다시 누르거나 들러붙지 않도록 바른 자세를 유지하시고 그다음에 나쁜 생활 습관도 바꾸고 그다음에 운동을 잘해서 관리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신경성형술과 풍성합장술은 척추 주변의 환경을 깨끗하게 되돌리는 대청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온 뒤에 올린 영상 보면은 제가 허리 관리하는 방법이라고 3년 전에 올린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굉장히 좋은 내용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혹시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꼭 이 영상을 허리 관리하는 방법, 이 상편하고 하편이 두 편이 있으니까 좀 길더라도 꼭 찾아보시고 그다음에 허리 운동에 대해서 제가 이제 뭐 최악의 운동 상식 4가지라고 올려놓은 게 있는데요. 이 영상도 굉장히 좋은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도 꼭 찾아서 환자 불편하신 허리가 좀 더 나을 수 있도록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 질문을 해주신 분들 있어 질문에 답을 해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자, 초록천원님께서 자, 허리 디스크 진단받고 물리치료랑 약을 3개월 정도 했는데 좋아지는 듯 하다가 다시 통증이 반복됩니다. 병원에서는 신경성형술을 하면은 염증을 제거해서 좋아질 수 있다고 하는데 재발될까 걱정입니다. 자, 일단은 허리 디스크라고 진단 받으셨고요. 그다음에 물리치료랑 약만 드셨다고 하는데 일단은 신경 차순술도 충분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일단 환자분의 증상이 이 허리 통증이 메인인지 아니면은 다리 저림이 메인인지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일단은 물리치료랑 약만 드시는 거는 좋은 치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신경 차순술도 충분히 해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가 신경 차순술을 충분히 했는데 그래도 호전이 별로 없고 금방 재발한다. 그런 경우에는 신경성형술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신경성형술 있는데 재발할까 걱정이라고 하셨는데요. 자, 신경성형술도 재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술하고 나서 신경 방위술을 하고 깨끗하게 청소하지만은 그렇게 깨끗하게 청소하고 나면 증상이 굉장히 많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그 뒤에 환자분도 조금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쁜 생활 습관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올린 영상 중에 허리 관리하는 방법 그 영상을 꼭 보시고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다시 유착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굉장히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초록초록님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주사 치료를 먼저 같이 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랑 약물치료도 도움되지만은 결국은 이 주사 치료가 메인 치료가 되기 때문에 주사 치료도 먼저 해 보고 그다음에 같이 재활 치료를 같이 병행하고 환자분께서도 운동도 하고 그다음에 생활 습관을 바꾸고 요렇게 하면서 좀 더 좋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3 개월 정도면 그렇게 뭐 사실은 환자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긴 시간이겠지만은 사실 의사 입장에서는 3 개월 정도는 충분히 불편할 수 있다. 그리고 관리 잘하고 그러면은 좀 더 좋아질 수 있는데 시간은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인내심을 가지시고 환자분들께서 허리 관리하는 방법 그 영상을 꼭 공부하시고 그 영상을 보시고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우선 해 보시고 그다음에 신경성형술을 고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질문 감사드립니다. 자, 그다음 저희 어머니께서 당뇨 전 단계이시고 약간 혈압이 높으신데 무릎도 안 좋으셔서요. 질환이 있으시면서 시술이나 수술할 때 위험한 게 있으실까요?"로 하셨는데요. 사실은 뭐 당뇨 전 단계 정도면은 그렇게 당뇨가 많이 진행한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고혈압도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무릎이 안 좋으시다면은 일단은 어머니께서 연세가 사실 중요하긴 하고 그다음에 무릎 엑스레이의 관절염 정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우선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주사는 연골사. 우선 연골사를 맞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골사를 맞아서 그 무릎 속에 윤활제를 넣어서 그 연골하고 움직일 때 마찰을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골사는 또 의료보험이 되기 때문에 사실 안 맞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유튜브에 올린 영상 중에서 "연골사 맞을까 말까 왜 고민하세요?"라는 영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을 꼭 보시고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직 뭐 시술이나 수술을 할 때 뭐 "위험한 게 있을까?"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뭐 시술을 하게 되면은 결국 저희가 무릎에 관절 내시경 시술을 하게 되는데 관절 내시경 시술은 굉장히 안전합니다. 그리고 시술하는 것 자체가 전신 마취가 아니고 하반신 마취로 수술하기 때문에 뭐 위험한 여건 전혀 없고요. 그다음에 수술할 때 조금 위험성이 있는 거는 저희가 결국 뭐 인공관절 치환술 그러니까 무릎을 할 때 결국 말기에 퇴행성 관절염에서 할 수 있는 그 마지막 수술 결국 인공관절 치환술인데 저희가 인공관절 치환술 할 때도 전신 마취는 잘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하반신 마취로 수술하게 되고 근데 인제 인공관절 수술은 인제 수술할 때 피가 좀 많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고령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심장이 좀 안 좋거나 그런 경우는 좀 위험성이 올라갈 수 있는데 어쨌든 고거는 최후의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일단 연골사를 안 맞고 계시다면은 일단 연골사부터 주기적으로 맞는 게 좋겠고요. 가장 기본적인 연골사는 6 개월에 3 회 정도 의료보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께서 안 맞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관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올린 영상 중에서도 제가 무릎 관리하는 방법이라고 또 올린 영상이 있으니까 무릎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영상 꼭 보시고 그다음에 대퇴사두근 근력 강화 운동이 굉장히 도움 많이 됩니다. 그렇게 운동하시고 관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이 예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자, "이 시술할 때 부분 마취하는 거예요?" 네,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제 강의 내용에 있는 내용인데 신경성형술과 이제 풍선 하차술 할 때는 이제 꼬리뼈에 곡소 마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꼬리뼈에 곡소 마취를 하고 전신 마취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 환자분을 재우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보통은 그냥 환자분께서 그냥 깨 있는 상태에서 보통 하게 되고 저희가 우리 뭐 위내시경이나 대장 내시경 할 때 대부분 경우는 약간 좀 전신 마취를 하진 않고 약간 좀 재워서 하는 경우가 많던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위내시경 할 때 그냥 재우진 않고 그냥 하는 것처럼 요것도 그냥 국소 마취를 하고 따로 재우진 않습니다. 필요한 경우는 재우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전신 마취는 아닙니다. 자, 다음 분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자, 헬스를 하다가 허리 디스크가 생겼는데 운동을 완전히 끊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조심하면서 계속 해도 되는 건가요? 데드리프트 하고 나서 허리가 너무 당깁니다. 예. 정말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자, 제가 인제 제 강의 마지막에 그 허리 운동에 대해서 인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영상을 꼭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환자분들 허리 아프신 분들이 인제 가장 크게 잘못하고 계신 거가 '내가 허리가 아프다. 그럼 내가 허리가 약해서 허리가 아픈 거니깐 결국은 그 운동을 많이 해서 이거를 허리 낫게 되겠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게 인제 가장 대표적인 잘못된 상식입니다. 그리고 데드리프트는 제가 외래 진료 볼 때 너무나 많이 강조하는데요. 데드리프트는 허리 안 좋으신 분들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데드리프트 하다가 허리 다치기가 너무 쉽고요. 그다음에 허리 다치게 되면은 디스크가 찢어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헬스장 가서 "운동하다 다쳤어요." 이제 물어보면은 거의 100 이면 100 데드리프트 하시다가 아니면 스쿼트를 하는데 너무 하중을 많이 치다가, 그래서 이 두 가지 하다가 다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데드리프트는 굉장히 위험한 운동이고, 그래서 일반인들께서는 굳이 저는 저 위험한 운동을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특히 내가 허리가 좀 안 좋은 분들은 절대 하면 안 되는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허리에 디스크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운동을 해야 되는데 허리에다가 손상을 주는 운동을 하면 안 됩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게 데드리프트. 그다음에 스쿼트는 맨몸 스쿼트도 괜찮은데, 근데 맨몸 스쿼트도 허리가 약하신 분들은 또 허리를 또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쿼트 운동보다는 허리를 고정하고 하는 운동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리를 고정하고 하는 운동 대표적인 게 바로 플랭크입니다. 플랭크. 그래서 엎드려서 하는 그런 플랭크 운동이 허리가 약하신 분들, 그다음에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신 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운동이고, 그다음에 누워서 하는 브릿지 운동. 자, 두 개 다 공통점이 뭐죠? 허리를 고정해서 하는 운동입니다. 허리를 계속 굽혔다 폈다 하는 운동은 허리를 더 빨리 닳게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신용카드가 있습니다. 자, 신용카드가 있는데 신용카드를 내가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계속 반복하면은 결국 신용카드가 끊어집니다. 그쵸? 우리 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허리도 계속 반복적으로 굽혔다 폈다 굽혔다 폈다 하는 운동은 그게 운동이 아니라 그냥 막노동입니다. 막노동. 막노동하면 허리가 더 빨리 닳게 됩니다. 그래서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그런 운동을 피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허리 관리하는 방법이라든지 유튜브에서 촬영한 허리 운동에 관한 영상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을 다 드렸으니까 꼭 한번 찾아서 공부하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조승희 님께서 거북목 일자목에 좋은 스트레칭 자세 좀 알려주실까요? 선생님이 하시는 목 스트레칭이 궁금합니다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자, 제가 비욘디에 거북목 일자목에 대해서 또 강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 건데 그 영상을 찾아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거북목 일자목은 굉장히 위험한 병입니다. 결국 거북목 일자목이 요즘 워낙 스마트폰을 많이 보시기 때문에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서 목이 안 좋은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외래를 봐도 목 아프신 분이 너무 많고, 그다음에 저희가 엑스레이 찍어 보면은 일자목, 거북목 너무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 바로 휴대폰입니다. 휴대폰을 이렇게 하루 종일 하고 있으니까 결국 목이 커브 다 무너지게 되는 건데요. 자, 일단은 제가 두 가지 스트레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요런 스트레칭입니다. 요렇게. 자, 요 스트레칭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하면서 자꾸 요렇게 스트레칭 합니다. 요런 스트레칭이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운동은 어깨 외전 운동인데, 인터넷에 밴드, 세라밴드라고 있습니다. 세라밴드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루프로 생긴 밴드가 있는데 그걸 하나 사셔 갖고 요렇게 요 운동을 한 겁니다. 요렇게. 네. 옆에서 보면은 요렇게. 옆에서 보면 좀 이쪽으로 와서 세라밴드를 사서 요 운동을 한 겁니다. 요 운동. 요 운동을 어디로 운동하냐면은 견갑골하고 견갑골 사이에 능형근이 있습니다. 그 능형근을 요렇게 쪼는 운동을 하는 겁니다. 요렇게. 이 운동이 어디에 좋냐? 이 운동은 어깨도 좋고 목도 좋습니다. 목, 어깨 둘 다 좋은 운동이 바로 어깨 외전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운동이 굉장히 좋은 운동이고, 저는 요 스트레칭, 그다음에 요렇게 외전 운동. 그래서 저는 제 진료실에 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이렇게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운동을 해야지 우리 일자목도 고정되고
보통 변형했을 때 1.5만 있는 게 아니고요. 라운드 숄더가 같이 있습니다. 어깨가 이렇게 말려 있습니다. 어깨가 말려 있기 때문에 어깨를 들 때마다 어깨가 부딪히고 충돌이 생기고 회전근개 파열이 생기기 때문에 이 라운드 숄더도 같이 교정을 해야 됩니다. 이 라운드 숄더를 교정하는 게 바로 이 외전 운동입니다. 외전 운동 하게 되고 목 뒤쪽에 근육도 강하기 때문에 목, 어깨 둘 다 좋은 운동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운동이 굉장히 좋으니까 요 두 가지 운동을 꼭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유튜브에 비욘드에 나와서 촬영 중에 자, 1.5 고무목 운동을 에 대해서 설명 자세히 드렸고, 그다음에 1.5 고무목을 왜 방치하면 안 되는지, 왜 꼭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설명드렸으니까 그 영상을 꼭 보시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자, 1.5 고무목을 그냥 방치하게 되면 결국 나중에 목 디스크가 다 망가집니다. 목 디스크가 다 망가지게 되면 결국 나중에 손이 저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여기만 아프기만 시작하다가 결국 이렇게 저리게 됩니다. 결국 이 저린 걸로 결국 주사 치료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주사 치료하게 되면은 저린 거 반응이 좋습니다. 근데 나중에 결국 어느 시점이 되게 되면은 더 이상 주사에 반응이 없는 경우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나중에 남는 거는 목 수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5 고목목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결국 나중에는 수술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 때부터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이니님께서 자, 손가락 마디가 붓고 아픈데 혹시 통풍일까 봐 겁을 엄청 먹고 있습니다. 손가락이 붓고 좀 찌릿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괜찮습니다. 괜찮은 건가요? 자, 일단은 통풍은 아닙니다. 통풍은 그런 증상이 아니고요. 통풍은 보통 손가락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통풍은 보통 발가락이 잘 생기고 통풍은 특징적으로 굉장히 빨갛고 부어오릅니다. 빨갛게 부어오릅니다. 그리고 건드리면 손도 못 뜯어도 굉장히 아픕니다. 그래서 그런 증상은 아니기 때문에 통풍은 아닐 것 같고요. 손가락 마디가 붓고 아프다. 대부분 경우는 관절염입니다. 관절염 때문에 아침에 특히 손이 붓습니다. 그리고 아침이라서 좀 쓰고 나면은 손이 좀 부드러워지고 풀리는데요. 그 대부분 경우는 관절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환자분들께서 조금 걱정하시는 혹시 내가 류마티스 관절염이 아닐까 그런 걱정하시는데 류마티스 관절염은 특징적으로 열 손가락 다 아픕니다. 대칭적으로 열 손가락이 다 아프고 아침에 뻑뻑한 게 30분 이상 있고 그다음에 일회 통증이 보통 6개월 이상 지속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경우는 내가 손가락을 많이 쓰고 해서 생기는 일시적인 관절염 경우 제일 많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냥 약도 좀 드시고 그다음에 가끔 뭐 정형외과 가셔갖고 필요하면 주사 치료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물리치료 하시고 그다음에 이런 경우도 충격파 치료도 괜찮습니다. 그럼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만약에 내가 6개월 이상 계속 그렇다. 그러면 그때 한번 저 피 검사를 한번 해봐서 유마티스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슬리 비님께서 자, 허리 아프다는 대학생은 침대를 사줘야 할까요? 침대는 높은 게 좋을까요? 하셨는데요. 자, 침대에 대해서 저도 이제 할 얘기가 많은데요. 자, 침대가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일단 침대는 어떤 경우는 오히려 더 나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침대의 그 강도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침대에 자고 나면 허리가 더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침대가 안 좋아서 허리가 아프다. 이런 경우 대충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더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자는 동안 침대가 허리를 제대로 서포트 못했기 때문에 아침에 허리가 더 아픈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침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허리가 아픈 경우는 대부분 대학생인 경우는 디스크가 조금씩 안 좋아서 그런 경우가 많고요. 이런 경우는 너무 오래 앉아 있어서 허리가 아픈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일단 앉는 시간을 좀 줄이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제가 허리 관리한 방법에서 말씀드린 건데 오래 앉아 있는 게 제일 안 좋습니다. 일단 오래 앉아 있는 걸 피하고 그다음에 근력 강화 운동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침대는 뭐 그렇게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이 침대에서 쓰고 나면 허리가 너무 아프다. 그런 경우는 침대를 매트리스를 바꾸든지 아니면 조금 딱딱한 바닥에서 두꺼운 매트를 깔고 자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누니 1213님께서 자, 50대 초반의 남성이라고 하셨고요. 허리 통증으로 MRI 찍었는데 디스크랑 협착증이 같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아직 수술 단계는 아니라고 하시면서 주사 치료를 권유해 주셨는데요. 조금 여유 있게 생각해도 될까요? 자, 일단은 50대 초반의 남성이시면은 MRI 찍으면은 디스크랑 협착증 다 있습니다. 디스크란 거는 저희가 보통 10대 후반, 20대부터 디스크가 조금씩 망가지기 때문에 50대 초반이면은 사실은 디스크가 멀쩡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50대 초반이면은 쉽게 말해서 내가 흰머리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50대인데 흰머리가 없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얼굴에 주름이 있는 것처럼 50대 초반이면은 디스크랑 협착증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건 사실은 MRI 찍으면 거의 대부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초기 단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사 치료는 사실은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주사 치료 같은 경우는 뭐 다리가 저린 경우는 신경 차수술이라든지 그다음에 허리 통증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뭐 그거를 굳이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주사 치료를 하면서 환자분께서 허리 관리하는 방법을 제 영상을 보시고 관리하는 방법을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운동하시고 그렇게 관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얼굴에 좀 주름이 있는데 그 주름을 더 안 지게 하려면은 우리가 선크림 잘 바르고 그다음에 자외선 피하고 그다음에 뭐 세안 잘하고 보습 잘하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노화를 좀 천천히 하는 것처럼 허리도 똑같습니다. 허리도 관리를 잘하면은 결국 나이 들면서 노화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이 들면서 결국 허리는 협착증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그 진행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운동하고 관리하고 그다음 필요하면 한 번씩 주사 치료하고 이런 게 필요한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산책 정원님께서 70대 아버님께서 척추 협착증으로 걸으면 다리가 저려서 자주 쉬어야 한다고 합니다. 나이가 드셨는데도 수술을 권할까요? 자, 일단은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증상을 저희가 파행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용어는 이제 간헐적 신경인성 파행증이라고 하는데요. 이 협착증이 아주 심한 분들한테 이런 증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인제 질문 주신 아버님 같은 경우는 협착증이 굉장히 심한 경우요. MRI 찍어 보면 안쪽 협착증이 심합니다. 그래서 뭐 좀 갔다가 100 미터 갔다가 한번 쉬고 아니면 좀 컨디션 좋으면 한 300 미터 가다 쉬고 그런 현상이 반복될 건데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은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사랑 뭐 시술도 해볼 수 있지만은 일단은 주사로 해도 도움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쪼끔 힘듭니다. 제한적이고. 그래서 일단은 증상이 너무 심하지 않더라도 아직 마비가 없다면은 힘이 빠지거나 마비가 없다면은 일단은 주사 치료도 하면서 그다음에 약물 치료하면서 좀 기다려 보시고요. 그다음에 너무 주사 치료랑 약물 치료인데도 효과가 없다. 그런 경우는 결국은 이제 수술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사실 70 대면은 사실은 이제 고령이 아닙니다. 70 대는 고령이 아니고 저희가 인제 좀 고령이라고 하려면 적어도 한 80 대, 90 대는 돼야 고령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70 대시면은 환자분께서 일상생활 잘 못할 정도로 걷다가 쉬고 그러신다면은 한번 수술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잔잔한 시냇물님께서 자 "허리 디스크로 시술을 몇 번 받았는데 통증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계속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술을 더 받아 봐야 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일단은 어 주사든 저희가 시술이든 그다음에 수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디스크로 수술해도 통증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또 재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환자분께서도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시술을 끝나고 왔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뭐 신경성형수라든지 풍성합창술에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는 깨끗이 청소하는 겁니다. 깨끗이 청소가 났는데 다시 막 어지럽히고 그다음에 뭐 쓰레기 버리고 그러면 다시 또 지저분해집니다. 그럼 다시 또 아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도 관리가 필요하고 운동도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바로 시술을 해야 될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환자분 증상이 중요한 것 같은데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주사 치료를 먼저 해 보고 그래도 효과가 없거나 너무 증상이 심하다. 그런 경우는 이제 MRI 찍어 보고 다시 정확하게 평가하고 앞으로 치료를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행복한 망고님께서 자 직장이라고 해 주셨고요. 앉아서 일할 때 허리랑 엉덩이 통증이 심해지고 오히려 서 있거나 걸으면 괜찮은데 특이한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디스크가 안 좋은 분들은 대부분 다 요런 증상을 호소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행복한 망고님께서 불편하신 거는 사실 전형적인 디스크 증상입니다. 그러니까 디스크가 안 좋기 때문에 오래 앉아 있으면은 허리가 더 아프고 그다음에 엉덩이 아픈 거는 신경이 더 눌려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서 있으면은 허리가 더 편해집니다. 그리고 뭐 걸으면 원래 더 편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전형적인 디스크 증상이고요. 네, 일단은 지금 방사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허리 좀 불편하신 것 같으니까 일단은 가까운 병원 가셔서 일단 주사 치료를 같이 하면서 그다음에 재활 치료하면서 그렇게 좀 지켜보시면 아마 조금씩 좋아질 것 같고요. 그렇게 주사 치료를 몇 번 했는데도 별로 효과가 없고 금방 재발한다. 그러면 이제 MRI 한번 좀 찍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큰 원인은 오래 앉아서 근무하는 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래서 일하실 때마다 계속 앉아 계시면은 누구나 다 허리가 나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15분, 10 분마다 잠깐 일어나시는 것만 해도 허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질문일 것 같은데요. 자, 사유님 오파님께서 자 평소에는 괜찮다가 기침하거나 재채기 할 때 허리랑 다리 쪽으로 찌릿한 느끼게 되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자 기침할 때 너무 걱정이 됩니다. 몸에 힘이 가득 들어가서인가요? 라가 아니고요. 네. 일단은 사유님께서 이렇게 이건 바로 디스크성 요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침하다가 재채기하다가 허리가 아픈 경우는 내가 디스크가 너무 약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침하거나 재채기할 때 순간적으로 복압이 올라가게 되는데 이때 디스크의 압력이 올라가면서 허리 통증이 더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는 디스크가 터지기도 하고 찢어지기도 하는데 그 얘기는 내가 허리가 지금 굉장히 약하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활습관 관리를 잘하고 그다음에 치료를 잘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재활 치료 좀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올린 영상 중에 허리 관리하는 방법을 잘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그게 점점 많이 좋아지면서 그런 증상이 없어질 건데 근데 요게 좀 좋아지는데 시간이 한참 걸립니다. 그리고 아마 숙일 때도 허리가 좀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숙이는 동작을 좀 주의해서 지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질문 많이 해주셨는데요. 자, 강의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뭐 더 궁금한 게 있으면은 제가 오늘 촬영 영상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할 수 있으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을 더 많이 주셨는데 제가 답변을 못 해드리는 분들은 그 댓글에다가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